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M 20기 육심호이고요. 저는 기술 혁신을 통한 가상현실 스포츠 사업의 성공 사례, 골프존 특허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기업 선정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에서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 분석, 그다음에 맺은말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선정 배경 및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삼성 KPMG 등 이제 다양한 기관들에서 국내 골프 산업이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도 뚜렷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골프라는 스포츠 영역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 그 스크린 골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프존은 그 스크린 골프 영역 시장에서 장기간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골프존의 성공과 성장 요인 중에서 특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고요. 다음으로 스크린 골프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식 명칭은 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으로 초기에는 단순히 거리만 측정해서 어떤 텍스트나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가상 그 라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골프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어, 최초에는 이제 연습장에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한두 대를 설치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스크린 골프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한국유원 그 골프재단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으로 스크린 골프 시장의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시장 규모임을 알 수 있고 주요 플레이어로는 골프존과 카카오 VX, SG골프 등이 있는데 이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업 보고서나 다양한 매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골프존의 점유율은 항상 60% 이상이었고 최고 90%를 초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골프존은 2000년 3월에 최초 설립이 되었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성장, 그다음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오다가 2015년도에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였고 스크린 골프 영역의 매출은 약 3천억 정도, 그다음에 골프 산업 전반에 따른 다각화에 따른 골프 산업 전반의 그 매출은 약 5,900억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D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 그 차세대 기술 연구소와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실이라는 연구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대비 평균 4.5% 수준의 꽤 높은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연역과 매출을 그래프로 살펴보게 되면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6년도에 최초로 이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매출 100억을 달성을 하였고 2008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 N 모델이라는 굉장히 좀 당시에는 혁신적인 모델을 출시하면서 매출도 크게 성장을 하였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다각화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스포츠가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업종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된 그런 산업 분류 방식이 요구된다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서 제정된 것이 스포츠 시장 가치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원 시장, 즉 스포츠를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본원 시장과 그다음에 용품 설비와 레슨, 뭐 방송 같은 그런 파생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골프존의 사업 영역과 매칭시켜 보게 되면 최초에 골프 시뮬레이터라는 그런 설비 제조, 즉 파생 시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크린 골프방의 그 현재와 같은 스크린 골프 참여 시장으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레슨과 용품 유통 등과 같은 다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파생 시장으로 재확장하며 그런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스포츠 영역에서 스크린 골프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크린 골프가 결국 가상현실 스포츠 시장을 이제 최초로 창출을 하였고 이 스크린 골프에서는 어떤 컨텐츠 제작 기술과 그다음에 이용자의 운동량을 인지하고 입력하는 기술 그리고 그 운동량을 가상의 컨텐츠와 연결하는 그 인터랙션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한 기술 요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현실 스포츠가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리얼리티의 구현을 통해서 즐거움과 유용성을 제공해야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런 리얼리티가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어떤 그 가상현실 속에 매개된 환경 속에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고 이 리얼리티는 형태적인 요소로서 어떤 시청각 그리고 화질, 음질의 그런 우수성 등과 같은 그런 감각적인 리얼리티와 그다음에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인지적인 리얼리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상현실 스포츠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결국 감각적 그리고 인지적 리얼리티의 구현과 강화를 통해서 스포츠와 게임의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관련된 연구 결과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리서치 퀘스천으로서 골프존이 과연 어떻게 감각적, 인지적 리얼리티를 강화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된 혁신 이론으로는 이제 페빗 분류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페빗 분류는 산업 분야에 따라서 기술 혁신 패턴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자 주도형, 규모 집약형, 전문 공급자형, 과학 기반형,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골프존은 꾸준한 그런 R&D 투자와 R&D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술 혁신을 추구해 왔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설계 그리고 R&D 노하우와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골프존이 이런 전문 공급자형 혹은 과학 기반형의 그 기술 혁신 패턴을 보인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의 제가 살펴본 문헌 연구로서는 기술 혁신 과정에서 과연 특허 제도가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본 연구였는데, 특허의 창출과 보호와 활용이 결국에는 이 특허 제도가 기술 혁신의 어떤 동기와 촉진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였고,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특허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시장을 통해서 확산되고 제품에 대해서 녹아 들어가는 그런 특허 활용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엔 이 특허 제도를 활용한 기술 혁신이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이 한 장의 그림이 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발명 중에서 특허와 기술 혁신이 존재를 하고, 또 그들의 교집합인 이제 사용되고 있는 특허 발명이 결국 이 특허 제도를 활용한 기술 혁신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진행 방향을 설정해 보게 되면, 골프존이 지속적인 R&D 투자 활동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꾸준히 혁신하는 그런 전문 공급자형과 과학 기반형 혁신의 패턴을 보이는데, 골프존의 실제 특허 사례들을 통해서 이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등록되고 시뮬레이터에 활용되고 있는, 즉 확산된 그런 특허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살펴본 특허는 한국에 출원된 특허 245개 중에서 이제 등록된 특허 219개를 살펴보았고, 이런 특허 사례들을 통해서 그 골프존이 인지적 그리고 감각적 리얼리티를 강화해 왔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으로 케이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특허 분석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특허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원 이노베이션 툴을 활용을 하였고요. 국가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특허 비중이 약 56.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이 글로벌 특허 동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표였고,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골프존이 150개를 출원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이자 국내 경쟁 업체인 SGM의 53개 대비 283%의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위 10개 기업 특허 수 합계 중에서도 51%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분석을 통해서는 결국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방 인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골프존의 특허가 전방 인용 비율의 약 45%를 차지하면서 결국 미국 시장에서 골프존의 기술이 그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 확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위즈 도메인 툴을 활용을 하였고요. 글로벌 동향과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굉장히 특허 출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국내 선두 기업이 곧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특허 동향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주요 기술 보유 업체를 살펴보게 되면 골프존, SGM, 조은정밀, 알디텍, 카카오 VX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전체 출원의 58.4%를 골프존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국내에서도 역시 골프존이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주요 플레이어들이 보유하고 있는 342건의 특허에 대해서 키워드 맵을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동그라미로 영역을 친 골프존은 센싱 장치와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이미지, 카메라, 영상 처리 장치 등 어떤 인지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S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스크린, 표시부 같이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골프존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특허 출원수는 245개 대비하여 등록 특허가 219개로 약 90%의 높은 등록 비율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존의 기술들이 어떤 보유 기술에 대한 권한과 배타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고, 그 219개의 등록 특허를 이제 하드웨어 단독적으로 관계된 부분인지 소프트웨어 부분인지 또 둘 다 관계된 부분인지 아니면 기타 부분인지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주요 내용들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스윙 플레이트와 센싱 장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 처리, 그다음에 영상 처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부분이 있었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제 센싱과 영상 처리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분야들이 각각의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그리고 어떤 리얼리티를 강화했는지를 하나하나 매칭을 해보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바가 이제 크게 증가하는, 즉 하드웨어 분야의 특허가 증가를 할 때 인지적 리얼리티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황색 그 차트 바인 소프트웨어에 관련 특허가 증가를 할 때 역시 감각적인 리얼리티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그 특허의 특징은 인지적인 리얼리티도 동시에 강화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용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 219개의 등록 특허가 인용한 후방 인용 특허가 총 422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자사 인용 비율이 20.1%로 나타났습니다. 출연연과 전자전기, 기계,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인용을 하였고, 이는 곧 자사 기술과 다방면의 기술을 인용해서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강화해 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골프존의 특허를 인용한 전방 인용, 즉 피인용 특허를 분석하게 되면 피인용 비율이 약 17.8%였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경쟁사와 골프 관련 그 기업에서의 인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존의 기술이 스크린 골프 업계와 그다음에 외부로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골프존의 하드웨어 의 혁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사진은 이제 골프 시뮬레이터의 사진이고요. 이를 구성 요소별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제 입력부, 스윙 플레이트와 키패드 정도로 구성되는 입력부, 그다음에 그 센서를 구성되어 있는 센싱부, 그다음에 제어부, 출력부 정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센싱부와 제어부가 입력부와 출력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터랙션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드웨어 혁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봤는데, 이 센서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지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센서가 수평 센서 한 줄일 때는 1단계, 수평 센서가 두 줄일 때 2단계, 그리고 이제 3단계가 굉장히 당시 혁신적인 제품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수평 센서뿐만 아니라 수직 센서를 추가했던 그런 3단계 제품이 있고, 4단계부터는 이제 그 비전 인식의 카메라 센서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센서가 발전을 하면서 센싱할 수 있는 항목과 그다음에 그 정확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큰 특징이었고요. 이를 매출과 한번 연관시켜 보게 되면 1, 2단계는 이제 기술 개발 초기 및 시장 형성기라고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3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혁신적인 M 모델이 출시되면서 이제 기술 개발 박차 및 성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4, 5단계는 시장 확대 및 성장성 강화기로 이제 명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특허들 중에서 그럼 대표적으로 시뮬레이터에 녹아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 부분들 이제부터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스윙 플레이트가 실제 골프 코스의 기울기에 연동이 되어서 이제 기울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트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센서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수평 센서를 한 줄 더 추가하면서 이제 공의 높이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허 기술이었고요. 다음으로가 이제 3단계의 혁신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평 센서와 수직 센서를 통해서 공의 높이와 방향, 높이를 가장 정확하게 당시에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 인식 카메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센싱의 정확도와 항목이 더 넓어지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4단계 대표 특허로서는 이제 지형 조건, 즉 골프에서는 이제 페어웨이와 러프하고 벙커라고 이루어지는 그런 지형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형 조건들을 실제로 이 시뮬레이터에 구현을 하였고 그 각 영역의 공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를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비거리를 차등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특허를 개발하여서 시스템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제어부 부분에 주로 해당을 하게 되고 고객의 데이터를 이제 플랫폼화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특허를 통해서 그 시뮬레이터 장비에 활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가상의 사용자, 그 유명 골퍼나 자신의 예전 기록을 데이터화해서 동반 라운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린의 지형 표현이 굉장히 이제 섬세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그린의 지형 정보를 명도, 채도, 색상 중 이게 순차적으로 변화함을 통해서 굉장히 그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를 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터 결과가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센싱한 결과를 먼저 표현을 하고 2차적으로 동시에 후보정을 지속적으로 해서 센싱의 결과를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도 특허를 출원을 하여서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처리 기술도 강화되는 부분도 역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사례와 소프트웨어 사례들을 앞서 그 발표한 사례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지적인 리얼리티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인 리얼리티와 감각적 리얼리티를 동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부분으로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 성장 요인으로서 무엇이 있었을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골프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기능은 이제 예약 관리와 유지 보수, 결제 등과 같은 어떤 비즈니스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개개인의 데이터를 결국 그 다각화된 사업 영역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를 하였고 결국에 골프존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플랫폼의 데이터 증가로 이어졌고 그것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강화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그 시장 가치망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생 시장에서 본원 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파생 시장으로 이제 그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였고 이것들에 대해서 골프존의 전반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이제 유관 사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한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성공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골프존이 다각화에만 그치지 않고 각 영역에서도 역시 플랫폼을 통해서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존 플랫폼이 고객 개개인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고객 개개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연관된 서비스에서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였고 이것이 결국 기존의 하드웨어를 통한 가치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도미넌트 로직의 비즈니스를 구축함을 통해서 굉장히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적 성공 요인이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골프존의 혁신 유형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구성 부품의 핵심 컨셉이 유지되고 있었고 구성 부품 간의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품에 대한 특허가 한 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제 특정 부품의 이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는 혁신의 유형 중에서 점진적 혁신 유형이 이제 골프존의 혁신의 유형이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이 점진적 혁신 유형이 가능했던 부분은 아키텍처적인 요소가 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부품 간의 실시간 대응 작동이 필요하고 또 타사 부품으로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그 통합적인 설계 사상이 필요한 인테그랄 성의 이제 그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설계의 방법과 최적화의 방법 역시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해당 기업만의 이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제 클로즈드 인테그랄의 그 아키텍처를 가진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도가 낮고 통합된 설계 사상이 필요한 이 클로즈드 인테그랄 영역이었기 때문에 골프존이 장기간으로 점진적인 혁신을 하는 것에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골프존의 그 혁신 내용 과정 속에서 이제 스마일 커브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시뮬레이터만 놓고 보게 돼도 이제 제조에서 연구 개발, 그다음에 또 사업에서는 용품과 콘텐츠 등 다각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스마일 커브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어 갔고 연구 개발 역시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주도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허 건수와 매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스크린 골프라는 어떤 기술 기반 산업에서 특허 출원으로 대변되는 이제 기술 개발 및 혁신이 이 해당 기업의 특허 사례 그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3단계에 굉장히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골프존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변으로서 결국 골프존은 하드웨어 혁신을 통해서 인지적 리얼리티를 강화해왔고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서 인지적 리얼리티와 감각적 리얼리티를 강화해서 고객의 가치를 제공을 하였다. 그리고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한 그 특허 창출과 높은 자기 인용 비율이 결국 그 전문 공급자형과 과학 기반형의 기술 혁신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것을 특허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충실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골프존 혁신 사례를 굉장히 내실 있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김석 교수님께 코멘트를 요청드리려 했는데 지금 통화 중이시네요. 아, 그 얼마 전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골프존하고 카카오 VX 간의 특허 소송에서 이제 골프존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 지금 카카오가 스크린 골프 시장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골프존 독점적인 구조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관측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 골프존의 이 특허가 사실은 이제 골프존의 기존의 시장 지배적인 지위 그리고 뭐 해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다음 분 발표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김민종 님이십니다. 예, 발표 주제는 한국형 스마트 공장 혁신 전략 연구 포스코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도출입니다. 예, 그러면 김민종 님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그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M 이시키 김민종입니다. 저는 한국형 스마트 공장의 혁신 전략 방향과 우수 사례인 포스코 혁신 방향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는 주제 성경 배경을 시작으로 한국형 스마트 공장의 도입 현황을 2장에서 분석하고 그 다음 3장에서는 포스코 스마트 공장을 분석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포스코 혁신 사례를 이론적으로 상세히 분석해서 5장에서 한국형 스마트 공장과 포스코 사례를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UN 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2개국 중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적응국가 순위에서는 매우 낮은 2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27.8%를 차지하는 국내 제조업은 수년간의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 주도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 주력 상품들의 수출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위기가 제조 강국들과의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제조 강국들은 자국의 산업 제약 유인에 적절한 스마트 제조 전략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기업 주도하에 개방적 구조로 시장 기반 표준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중소기업 중심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 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일터 혁신과 협력 및 연계의 효과는 적으며 제품 혁신의 효과는 미미하다 분석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18년부터 전 세계 공장을 대상으로 제조업 미래를 이끌어갈 등대 공장을 선정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가 선정돼서 스마트 공장 구축의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 연구는 한국형 스마트 공장의 혁신 방향과 포스코의 혁신 방향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통 제조업과 차별화된 첨단 제조업으로 혁신을 하고자 이를 추진할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을 신설해서 2020년까지 1만 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스마트 공장 3만 개로 목표를 수정하고 스마트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에는 민관협력 AI 중소벤처 제조 발판인 캠프를 신설해서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기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은 스마트 공장 도입 단계를 4단계,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로 구분짓고 FA, MES, ERP, PL, MSCM 그 5개 시스템 그 공급 중심으로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라서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클라우드 도입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중소기업 맞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을 통해 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들 중 그 70.8%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황이고요. 심지어 전사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의 도입도 17.3%에 불과해서 중간 단계로 넘어간 기업은 약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CEO 및 임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 정보화를 위한 업무 혁신을 취하는 중소기업은 12.5%에 불과했고요. 그 중소기업들의 정보 시스템 도입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약 30% 수준이고 그 BSC 관점에서 성과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30% 수준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스마트 공장 도입 대상 기업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의 파급 영향 및 기대 효과는 50% 수준으로 긍정적이나 초기 투자 자금 마련과 동반되는 업무 과중은 그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부담이다 조사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도 구축된 시스템의 결함 및 불안정, 적용 과정 시 필요한 개선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 기대한 업무 개선 효과의 부재, 기존 업무 시스템과 잘 맞지 않음, 추가 업무가 많고 복잡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0.8%의 기업들이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공장 도입 현황에 대한 시사점은 크게 투자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 기대한 업무 개선 효과의 부재 및 기존 업무와의 괴리감 발생, 추가 업무 발생으로 실무진에게는 부담, 운영 및 관리 인력의 부재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포스코는 어떻게 스마트 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1968년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17,000명가량의 직원으로 58조의 매출과 그 영업이익 2조 4천억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조강 기준 시장 점유율은 1위 기업이고요. 세계 생산량으로는 5위이지만 WS 철강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는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회사입니다. 포스코는 1999년에 시작된 그 업무 혁신과 경영 혁신으로 불리는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 민영화에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포스코는 생산자 중심적 사고에서 고객 지향적 사고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PI 1기를 시작으로 PI 4기까지 2, 3년 단위로 업무 혁신을 진행했고 업무 혁신과 함께 구축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PI 1기는 1998년 12월에 당시 그 최고 경영자인 유상부 회장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포스코는 전사 프로세스를 과업 수준까지 상세히 설계해서 ICT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그 설계된 투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중심 전사 조직 개편을 실행하고 그 이후 통합 온라인 경영 시스템인 포스피아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열연 제품의 납품에 걸리는 시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시키는 등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요. PI 2기는 식스 시그마 경영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PI 2기에서는 식스 시그마를 통해 프로세스 개선을 과제화해서 7,126개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는 7,308억 원의 재무 성과를 창출했다. 포스코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I 2기의 식스 시그마 방법론은 소수 엘리트 및 핵심 과제 위주의 무거운 방법론이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상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QSS, 퀵 식스 시그마를 탄생시켰고, 기존 전통적 식스 시그마와 QSS를 병합한 방법론인 PSSM, 포스코 식스 시그마 모델이라 칭하였습니다. 포스코는 PSSM 도입으로 획기적인 원가 절감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51.8%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그 엘리트 중심이 아닌 전사 참여 방법론이 탄생하였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PI 4기는 PI 1기에서 3기까지 혁신 작업 결과물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4년에는 기존 방법론을 더욱 개선시킨 포스팀, 포스코 토탈 이노베이션 메소돌로지를 도입하였습니다. PI 1기에서 4기까지 포스코에 적합하게 최적화된 업무 개선 방법론을 포스팀을 기반으로 포스코는 2015년 광양 후판 공장을 시작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5년 기존 시스템인 포스피아를 기반으로 2018년 스마트 공장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가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혁신 성과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2,500억 원이라는 원가 절감을 이뤄냈고 절감된 효과와 노하우를 생태계 전반에 공유하였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 현재 스마트 공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아이소티브라는 스마트 공장, AI, 자동화 등 3대 분야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 설비 객체 단위의 지능화 및 원격 자동 업무를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인 혁신을 아직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는 철강사 경쟁력 순위를 2002년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포스코는 2005년부터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1위를 굳건히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업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시스템 드리븐 방식이 아니라 프로세스 드리븐 방식의 점진적 업무 혁신의 결과물이라 판단됩니다. 3장에서는 포스코의 혁신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면 이번 4장에서 포스코가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기까지 혁신 전략을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 테스트와 검증을 통한 업무 혁신과 시스템 도입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아키텍처 혁신을 통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스코의 상생 혁신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반복적 테스트와 검증을 통한 업무 혁신과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발산 실험은 옵션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반복하는 방법이며 린 스타트와 피드백 룹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포스코는 발산 실험 방식과 피드백 루프를 병행해서 PI 1기부터 4기까지 이르기까지 업무 혁신 방법론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단계적 아키텍처 혁신을 통한 안정적 스마트 공장 구축입니다. 포스코는 단번에 모든 시설을 스마트화하는 빅뱅 전략이 아닌 광양 후판 공장을 모듈러 아키텍처 형태로 전환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그 이후 포항 2열형 공장까지 대상을 확대시켜 모듈러에서 인테그랄 형태로의 전환을 거치는 점검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포스프레임 플랫폼을 개설해서 인테그랄 형태의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인테그랄 인사이드, 모듈러 아웃사이드 형태로 전환해서 참여 생태계의 모든 밸류체인의 최적화를 이뤄냈고 그 이후에는 AI 도입 및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테그랄 형태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코의 상생력 혁신 전략을 통한 성장 전략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연구개발 상업화 과정에서 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인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향형은 외부 기술을 내부로 들여와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향형은 내부 기술을 외부 경로를 통해 상업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는 내향형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과 업무 협약 체결 그리고 벤처 투자를 통해서 신기술과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 5장에서는 이제까지 분석한 한국형 스마트 공장과 포스코 사례를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 도입 과정을 비교했는데요. 해당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차이점은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시스템 도입 자체에 초점을 두고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그에 걸맞게 개선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포스코는 실무진이 직접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선과 시스템 도입을 병행해서 업무와 시스템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두 가지 유형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공장 구축 아키텍처를 비교한 결과 한국형 스마트 공장과 포스코 스마트 공장의 아키텍처 전환 과정은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업무 혁신 진행의 유무입니다. 포스코는 업무 혁신을 통한 아키텍처 전환을 진행하였지만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업무 혁신이 배제된 아키텍처 전환 관점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단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업무 혁신을 취하는 기업은 12.5%에 불과하고 이는 스마트 공장 보급 현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70.8%고 중간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20.5%로 총 98.3%의 기업들이 인테그랄화로 진전을 못하고 모듈러 아키텍처에 머물러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도입의 기술 필터링 수단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현재 벤처기업의 기술을 캠프 플랫폼을 통해 제조기업에 제공해서 중간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내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을 포스코 ICT를 통해 필터링하고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포스코 ICT 팀과 같은 자체 IT팀을 운영해서 포스코와 같은 작업을 거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피드백 루프를 통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부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시스템 아키텍처 전환에 초점을 두고 포스코는 업무 혁신을 동반한 아키텍처 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도입 시스템의 중간 관리 기능이 부재하여 포스코 ICT 부서와 같은 신기술을 필터링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시사점은 한국형 스마트 공장은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성공률 및 완성도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들 중 78% 정도가 스마트 공장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업무 혁신과 기업 문화 혁신 유도를 병행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추가로 한국형 스마트 공장 혁신 전략 방향을 제언해 보자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 혁신이 배제된 시스템 도입입니다. 물론 자본금과 규모가 큰 포스코의 방식을 중소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합하게 변환해서 방향을 재구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캠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검증 부서를 신설하고 IT 부서를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시스템 유지 보수를 지원하며 스마트 공장 구축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식스시그마 방문론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혁신 컨설팅 기능을 추가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 재개편과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며 업무 혁신 컨설팅 기능의 일환으로 식스시그마 방법론을 해당 기업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도록 보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의 중소제조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사례 연구를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국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데 포스코 사례를 분석해서 얻은 시사점을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 곧바로 이어서 강보배님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부배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웹툰 비즈니스 혁신 사례 연구, 예,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라이휠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 잘 보이고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지금 화면은 아직 뜨지 않고 있어요. 화면 안 뜨고 있나요? 네. 잠시만요. 교수님 그 화면 공유 한번 그 끊어주시겠어요? 제 쪽에서 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제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국배입니다. 오늘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라이휠 이펙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웹툰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론적 배경과 웹툰 비즈니스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혁신과 관련된 리서치 퀘스천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웹툰 플랫폼의 성장 전략이랑 글로벌 사업 전략을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글로벌은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웹툰을 보십니까? 한 번도 안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웹툰 되게 얕잡아 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매출의 6.8%, 카카오 매출의 12.7%가 웹툰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웹툰은 네이버랑 카카오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진 궁금증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존재도 하지 않던 웹툰이라는 게 어떤 혁신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표하는 수익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 비즈니스는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일까? 요거를 찾아보는 게 저희 연구였는데요. 첫 번째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서로 거래가 힘든 다른 유형의 참가자들을 연결을 시키고 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 논의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면 시장입니다. 다면 시장은 2개 이상의 참가자 집단 혹은 고객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입니다. 플랫폼은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촉진하기, 매칭하기를 수행하는데 오늘 저는 끌어오기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교차면 네트워크 효과는 최소 하나의 참가자 집단의 편익이 다른 참가자 집단의 사용자 수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상대 참여자 집단의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닭과 달걀의 문제입니다. 이는 교차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 런칭 초기에 마주하게 되는 도전인데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의존성이 있는 참가자 집단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플랫폼에 끌어올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플라이휠 이펙트입니다. 플라이휠 이펙트는 최초 운동을 위해서는 큰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저절로 회전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 플라이휠의 특성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마존 비즈니스 운영 원리를 담은 벌추어스 서클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의 벌추어스 서클은 최초의 플라이휠을 움직이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품 가격을 최저로 낮춰서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고객이 늘어나면 아마존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려고 하는 그런 셀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는 고객들의 상품의 선택지를 넓혀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고객을 아마존으로 유도하고 또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판매자를 아마존에 입점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아마존이 이제 일부러 추진력을 가하지 않아도 판매자 간의 경쟁이 많이 붙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찾는 고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아마존의 매출도 더 증가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툰과 웹툰 비즈니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은 우리나라를 종주국으로 하는 디지털 코믹스의 한 장르입니다. 과거의 종이 만화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만화를 단순히 PDF로 옮긴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웹코믹스는 만화를 그리는 작업도 좀 디지털로 옮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종이 만화와 형식이나 뭐 틀이라는 점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만화를 이런 형태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현대인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 스마트폰으로 감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화면은 굉장히 작은데 컷은 많고 뭐 페이지도 넘겨야 되고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웹툰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에 맞춰서 규격화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 형태에 맞춰가지고 컷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웹툰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은 우리나라 대표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양사는 서로의 장점과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웹툰 고유의 BM을 정립시키고 시장을 함께 키워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2004년에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거래액은 8,200억 원, 매출은 3,600억 원, MAU는 7,2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뷰 기준으로 해서 국내 점유율 65%로 1위이고요. 그리고 현재 10개 언어로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웹툰은 2003년에 시작한 포털 다음에 웹툰 서비스에서 출발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거래액은 7,700억 원, 매출액은 5,300억 원 수준이고요. 페이지 뷰 기준으로 해서 국내 점유율이 약 20% 정도 되는 2위 사업자입니다. 각사의 대표 전략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웹툰 비즈니스의 발전 과정입니다. 포털의 트래픽 확보를 위해서 시작했던 웹툰 서비스는 2013년 유료화의 시작에 성공하면서 2단계 본격적인 수익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단계로 글로벌 웹툰 사업이랑 웹툰 기반 IP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만화 산업이 1990년대 이후로 거의 성장이 멈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고공성장을 이뤄냈을까요? 저는 이 혁신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저는 그 혁신의 핵심이 만화를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만화 시장이 출판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출판사에게 선택받은 작가와 작품만이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웹툰 플랫폼은 독자와 작가가 한 공간에서 만나서 직접 거래하게 함으로써 그런 출판 만화가 가지고 있던 비효율, 거래 비용이랄지 검색 비용 이런 부분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웹툰 비즈니스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성장 단계별로 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빠른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 단계별로 혁신적인 제도가 도입된 것보다는 혁신적인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한 단계씩 성장을 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단계에서 플랫폼 정립기에는 혁신 제도는 도전 만화입니다. 웹툰 플랫폼은 출판사에 의한 통제를 없애고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전 만화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독자 호응도가 높은 작품은 정식 연재 계약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이 코너에 등단을 노리는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면서 좋은 작가와 작품이 단시간에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료화 사업 단계에서는 당연히 유료 과금 모델이 혁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웹툰은 무료라고 생각하던 그런 독자들의 인식이랑 행태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금 모델이 부분 유료화 모델입니다. 이건 웹툰의 일부 회차는 무료로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유료화해서 독자들이 자기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결제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혁신은 IP 비즈니스로 확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디즈니, 마블, DC 같은 회사들을 벤치마킹해서 자사의 웹툰,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비즈니스까지 좀 전략적으로 연계를 해서 보유 IP의 가치를 최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웹툰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플랫폼은 다면 시장, 즉 독자와 웹툰 작가가 플랫폼에 참여하고
하고 이들 사이에는 교차면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봤던 그 닭과 달걀의 문제, 웹툰 플랫폼은 독자와 웹툰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끌어들여야 할까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큰 고민은 아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포털이기 때문에 독자를 비교적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털 웹툰 사업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이 되는 수요 공급 원리랑 웹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교차 네트워크에 기반을 해서 하나의 사이클로 그려보았는데요. 우선 다양하고 좋은 작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작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작가 수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작가의 수입이 굉장히 높다면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질의 좋은 작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독자 트래픽의 증가는 뭐 광고 등에 의해서 플랫폼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플랫폼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플랫폼은 작가들에게 더 높은 수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클을 웹툰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 플라이휠이라고 보았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플라이휠은 최초에는 외부에서 의도한 그런 추진력에 의해서 회전을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선순환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성장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웹툰 비즈니스의 혁신, 도전 만화, 부분 유료화, IP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는 그 웹툰 비즈니스의 외적 성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웹툰 비즈니스의 기저에 있는 이 플라이휠을 가속시키는 그런 추진력으로도 작동했습니다. 도전 만화가 그 첫 번째 추진력인데요. 네이버는 2006년 도전 만화를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능있는 아마추어들을 작가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까지 총 14만 명의 사람들이 도전 만화에 작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네이버 연재 작가의 50% 정도가 도전 만화를 통해서 발탁된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시간에 많은 작가들이 발굴되고 이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웹툰 플랫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이 계속 탄생해야 합니다. 근데 이 웹툰이란 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상품입니다. 웹툰 작가들이 일평균 10시간 30분 그리고 일주일에 15.8일을 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 활동만으로도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꾸준한 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고료제의 도입은 웹툰 작가에게 계약 기간 동안 작품의 인기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정액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11년에 최저생계비 수준이었던 이 고료는 2015년에 최저생계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고료가 향상되면서 웹툰 창작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웹툰 비즈니스의 플라이휠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력은 수익 모델 개발입니다. 플랫폼이 이 부분 유료와 웹툰 광고 같은 거를 도입을 함으로써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에 성공하면서 작가도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정액 수입이 아니라 자신의 성과에 따라서 연간 억대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료 결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이 인기를 얻어서 유료 결제가 늘어날수록 작가의 수익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웹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신 웹툰 페이지에 그 광고를 넣고 광고비의 일부를 가는 방식인데요. 이것 역시 웹툰 조회수에 비례해서 작가의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추진력은 IP 비즈니스입니다. 웹툰이 IP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 등으로 재탄생하면서 작가는 2차적인 저작물 창작 및 해외 전송을 허락하는 대가로 새로운 노동력의 투입 없이도 추가적인 수입, 저작권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저작물의 성공은 다시 원작 웹툰의 조회수를 높여서 또 한 번 추가적인 노동 없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도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드라마 공개 후에 원작 웹툰의 주간 평균 조회수가 22배, 그리고 주간 평균 유료 결제자 수가 14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웹툰 플랫폼을 통해서 연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리는 작가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웹툰 작가로 몰리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앞에서 봤던 플라이휠에서처럼 작가의 수입에 비례해서 작가 수와 작품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2003년도부터 연도별 웹툰 생산량을 보내주는 그래프이고요. 오른쪽은 연도별 작가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고료제가 도입되고 고료가 이렇게 서서히 인상되는 동안 작품 수와 작가 수가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료 결제, 광고 RS 같은 게 도입된 2013년 이후로는 작가 수와 작품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도 이 앞쪽과 패턴이 동일하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이휠의 나머지 부분인 독자 수랑 플랫폼 수입 증가를 보실 텐데요. 이거 역시 앞서서 봤던 그 페이지의 작품 수와 유사한 형태로 독자 수, 거래액, 매출액 그래프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웹툰 플랫폼의 플라이휠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 퀘스천 2에 대해서도 되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3가지의 전략이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속하게 진출을 했다. 그 유료화 모델이 개발된 2013년에 바로 해외 사업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강력한 글로벌 플랫폼이 진입할 틈을 주지 않고 이제 시장을 창출해서 우리가 시장 선점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공 요소였던 그런 도전 만화라든지 부분 유료화 모델 이런 걸 해외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작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사업만을 위해서 새로 이제 발굴한 추진력인데요. 우선 국내에서 인기가 좋았던 그런 웹툰을 현지어로 번역을 해서 시장 진입 초기부터 좋은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추진력으로는 현지 플랫폼을 인수를 해서 이용자 수도 빠르게 늘리고 현지 정서에 맞는 그런 작품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플라이휠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웹툰이 이미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모바일 만화 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서비스인 피코마가 2021년 3분기 전 세계 빅게임 모바일 앱 부분 매출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막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들이 유튜브, 틱톡 이런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인데요.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우리 웹툰 플랫폼들이 글로벌에서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케이스 스터디의 의미인데요. 이 웹툰 사업은 국내에 그치던 우리나라 플랫폼 비즈니스가 글로벌에서도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내 창의문화 산업이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 기반으로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또 한층 더 키우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세 분 발표 모두 정말 저희 대학원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연구를 깊이 있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좋은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좀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예, 그 저희 재학생분들의 발표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좀 의견이나 코멘트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박은일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보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거의 두 개,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자처럼 지금 구도를 이루어가고 있고, 근데 약간 희한한 걸 잠깐 보니까 매출액 자체는 점유율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똑같은 사업 모델, 거의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매출액이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지, 그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두 회사가 약간 전략이 다른데요. 네이버는 그 광고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트래픽을 무조건 많이 늘린다. 그래서 무료도 좀 많이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점유율을 많이 뷰수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을 많이 높이는데 좀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고퀄리티의 좀 유명한 작가 이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유료 결제를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좀 포커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뭐 순액 매출이랑 전액 매출 잡는 그런 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두 번째로는 사실 현재는 지금 두 개의 어쨌든 거대 사업자가 있는 형태고 레진이나 아니면 기타 중소사업자가 좀 병행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프라이머리 이펙트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네네. 전략을 조금 가져가야 될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진이나 뭐 봄툰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조금 니치이자 돈을 조금 많이 낼 수 있는 성인물이라든지 뭐 BL물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쪽 작품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발표 너무 잘 말씀하십시오. 예. 들었습니다. 네, 23기 유지원입니다. 네, 저도 매월 그 네이버 웹툰의 쿠키를 많이 굽고 있는 유저로서 이번 발표를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 웹툰에서 또 하나의 큰 그 시점이 웹소설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웹소설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웹툰 작가가 원래 혼자서 스토리와 작화를 둘 다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웹소설의 IP가 많아지면서 작화만 가능한 작가들도 많은 이제 웹툰을 창출할 수 있게 된 환경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웹소설이 좀 많이 유료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IP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큰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 조사를 하실 때 웹소설의 시작이 좀 네이버 웹툰에 있어서 좀 그런 영향도 웹툰을 좀 더 활성화시킨 영향도를 조금 분석하신 측면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웹소설만 한 3만 원씩 구입해봤었는데요. 그 연계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웹소설 보고 이제 웹툰을 넘어오거나 웹툰을 보다가 웹소설로 넘어가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웹소설만 떼서는 별도로는 살펴보지 않아서 네, 정확하게 답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예, 지금 뭐 거의 1시 10분 가까이 되어서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INTM 포럼 2021년 행사는 마무리하고요. 겨울 방학 기간 동안은 잠깐 그 휴식기를 갖고 이제 내년 3월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학생이나 졸업생분들 중에서 INTM 포럼을 통해서 듣고 싶은 주제 혹은 이런 연사분을 좀 모셔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의견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편히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행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